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2시간만 합시다. 지금 1시간 영업 양수도가 주식 양수도 어떻게 다른지, 왜 하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귀착점은 이제 상호소비용 영업 양수도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은 쉐어딜, 에셋딜, 주식양도. 영업양도 있어가지고 A-가 B라는 회사에 지분 A에게 매각한다. B라는 회사는 자산, asset, liability, equity, 자기 자산, 자기 자본, 이런 상태인 것인데, 대주주의 변동은 이제 B의 그 영업과 운영과 외관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다음에 자산 양수도는 B가 거래당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무제표를 대부분, 거의 대부분, 토탈리티, 일체로서 A에게 넘기는 것이다. A가 이제 세준이 되는 것이다. 브랜드, 로고, 뭐 트레이드 네임 이런 걸 다 넘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영업양도의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외부의 뭐 심지어 채권자들도 알 수가 없다. 채권자는 뭐 어쨌든 고객이나 거래처들도 알 수가 없다. 두 딜은 이제 법 형식의 차이, A-가 B의 발행 주식을 넘기는 것, B가 자신의 자산 부채를 넘기는 법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제3자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외관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B가 자기가 가진 자산 부채를 정말 100% 다 양도한다면은 뭐 상법 42조의 상호 소경 영업 양수도의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B에 대해서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여기 부채의 채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B의 부채 관련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이 개별 채무인수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A한테 새로운 주인,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주인 A한테 그대로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원래 재무제표가 있는 거고, 그에다 이게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채권자, 크레디터, 채권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 상위로 속용하든 안 하든 간에 B의 채권자는 A한테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B한테 오히려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러면은 이 크레디터, 외부의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B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니까 B하고는 이제 끊어지는 거고, A에 대해서는 A가 인수한 자산 부채의 부채 항목에 자기가 채권자로서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채무인수에 대해서 자기가 다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산 부채를 다 넘기는 경우에는 이 부채도 100% 승계되기 때문에 이 승계되는 부채에 관한 채권자를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부채를 새로 면책적으로 인수한 A한테 크레디터, 채권자는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부채를 다 인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채를. 유기적 일체는 주로 자산 간의 유기적 일체예요. 자산 간에. 무슨 에브랜드면 무슨 바이킹, 롤러코스터, 그다음 직원, 자산끼리 유기적 일체이지 부채끼리는 유기적 일체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개별적인 거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물론 이제 부채끼리 유기적 일체, 카드회사 같은 경우나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부채끼리 유기적 일체가 있을 수가 있고 부채와 자산으로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이고, 결국 이제 영업 양수도에서 부채 일부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채의
자산은 다 넘어가는 것인데 부채가 뭐 절반만 넘어간다. 부채도 이제 가려가지고 뭐 필요한 것, 이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A가 넘겨간다면은 부채가 이제 일부만 넘어가는 거죠. 안 넘어가는 부채는 사실은 이 영업양수도 거래 당사자도 아니고 무슨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무슨 뭐 보호 절차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 이 사람들. 자기를 제외하고 여기 넘어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영업 중에 자산과 일치화된 여기에 넘어가는 거를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몰라. 채권자인데. 모르지만 에버랜드는 그대로 에버랜드로 이제 바이킹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야. 이 에버랜드에 물론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냥 외관을 접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맹이는 다 넘어가고 심지어 회사 이름까지 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에버랜드 공원 주식회사로 A가 바꿔가지고 외관, 물리적 외관뿐만 아니라 법적인 외관까지 거의 똑같게 돼버렸다. 상호 적용. 브랜드 로고 적용하고 상호까지, 법인 이름까지 이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B라는 회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채권자는 이 자기를 제외한 영업양수에 대해서 이제 관여할 길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영업양수도가 이행된 결과 운영을 보더라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영업양수도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자기한테 이제 그렇지만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이 부채를 이제 B가 갚아야 되는 것인데 B가 갚으려면은 이 자산을 돌려야 돼. 자산을. 바이킹을 돌리고 티켓을 팔고 뭐 마케팅하고 해서 돌려야 돼.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자기 부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자기 채권의 담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산 세트라면 이 에셋 세트가 원활히 돌아가야 거기서 번 돈으로 여기 부채를 이제 쫙쫙 갚아주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어떤 책임재산의 집합이죠. 책임재산. 이 자산이 또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내 채권이 충족되겠구나라는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멈춘다, 이게 셧다운 된다. 또는 공장에 문을 닫는다. 이러면 이제 대단히 불안해지죠. 채권자들은. 내 채권이 변제가 될 것인가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인데 그 원인도 이제 알려고 할 것이고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언제부터 돌아가냐, 놀이공원 언제부터 돌아가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멈춘다 이러면 자기 이벤 오브 디폴트 만기 기한이 상실시켜가지고 자기 채권을 먼저 만족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담보권이 있으면 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데 이건 지금 영업양수도 외관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외관의 차이가. 이 영업양수도 과정에 자기 채권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양도대상 목록이 자기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이 된 이후에는 외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사람 그냥 영업양도하고 한 1,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 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자기 채권에 어떤 보전 조치를 안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상호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외관을 통한 영업양수도 사실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채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상법 42조입니다. 상법 42조 내용이 뭐냐면은 42조랑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 B가 원래 영업을 이제 운영할 때 생긴 부채 관련한 채권자의 채무자는 B예요. B. 이 부채를 남겨두고 양도했다면 이 부채는 여전히 B가 채무자인 것인데
이 A가 이 부채를 제외하고 영업양수 받은 A가 상호로 적용해가지고 마치 영업양수도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영업양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건 뭐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업양수 받는 입장에서는 영업양수 사실이 티가 나서 좋을 게 없어요. 여전히 고객들이 충성도를 가지고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인이 바뀌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상호도 그대로 쓰고 로고도 그대로 쓰고 브랜드도 그대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인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계속 오시라.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에서 무슨 헬스클럽에서 주인이 영업양수도 많이 합니다. 영업양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이제 오게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외관을 똑같게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영업양수에 포함 안 된 부채 관련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책임재산 기능을 하는 이 자산 세트가 자기 채무자인 B로부터 벗어난, 채무자와 책임재산이 단절이 A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A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트는, 이 자산 세트는, 에버랜드 자산 세트는 자기의 채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바이킹이 많이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영업양수도 후에 나중에 어떤 경로든 알게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이 사람은 큰일 났다. 지금 저 공장, 저 에버랜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바이킹이 돌아가는 것이 내 채권을 만족해주는 아주 보기 좋은 그림이었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주인이 따로 있다. 내 채무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럼 내 채무자는 어디 있냐? 지금 B 가봤더니 뭐냐? 다 팔았다. 부채만 좀 있다. 페이퍼 컴퍼니.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있더라. 뭐 그게 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700억 받았으니까 캐시 700억 있었겠지. 어? 매각 직후에. 700억은 뭐 이게 우리가 금전은 뭐 흔히 산일하기 쉽다. 한자로 뭐 선자 기억이 잘 안 나네. 산일, 흩어지기 쉽다. 영어로 스캐터, 흩어지기 쉽다. 부동산이나 공장은 흩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여 있어야 자산으로서 기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나눠가지고 팔아먹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 눈으로 딱 보더라도 저거는 이제 공장이 그대로 있구나. 유기적 일체로 제 공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공장을 다 팔고 돈으로 받은 700억이라는 캐시는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딴 데로 계좌 이체되거나 딴 데 투자되거나 뭐 써버리거나 뭐 빌려주거나 흩어질 수가 있다. 산일하기 쉽다. 그 자기 채권을 위한 아주 견고한 담보로서의 물적 자산, 일체성을 가지는 물적 자산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몰랐던 과거 어느 때에 새로운 주인한테 넘어갔고, 자기의 채무자는 가진 것이 캐시밖에 없다. 캐시와 종이 조가리밖에 없다. 채무증서밖에 없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뒤늦게 보존 조치를 취하려고 봤더니 계좌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뭐 공장은 주인이 바뀌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한다고. 주인도 바뀌었고, 토지도 주인이 바뀌었고, A가 주인인 토지나 공장이나 부동산에 어떻게 지금 이 채권자가 가압류하겠습니까? 가압류가 안 되는 거죠. 가압류. 각하되죠, 각하. 그러면 이 700억을 찾아서 이제 뭐 압류나 뭐 이런 보존 조치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미 다 뿌려져 버렸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때 대비해서 지금 상법 42조 2항은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영업양수도에 외관이 없는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을 인한 부채, 이런 거, 양도인의 이 영업 관련 부채, 영업을 인한 부채, 이 자산, 영업용 자산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채에 관해서는 양수인이 그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지만은, 제외시키고 인수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진다. 이거 뭐 보증 책임도 아니고, 보증이라는 게 보증 의사에 기해서 책임지고, 보증 책임도 아니고, 계약 책임도 아니고, 계약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계약 책임도 아니고, 소위 법정 책임.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면은, A가 지금 이 양도대상 자산 부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가격을 산정할 때 이 부채는 고려 안 했거든요. 이 부채를 넣었다면은 당연히 700억에서 까고 대금을 줬겠죠. 이 밸류에이션에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정 책임이 대단히 가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완 장치로 둔 것이 42조 2항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지체 없이 영업양수도 외에 양수인의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걸 등기. 나는 영업양수했지만 자기 법인등기부등본에다가 A 법인등기부등본에다가 나는 책임 없다라는 것을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 채무자는 A가 그런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는 A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A가 영업양수를 모르고 지나갔다고 한다면은 A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가 없는 거고, A가 나는 책임 안 진다는 걸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등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시서류에다가 나는 외관이 동일한 상호로 소경한 영업양수를 했지만은 내가 양수한 책임 외에는 어떤 부처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진다는 것을 등기를 해서 만인에게 공포를 한 경우에는 상호로 소경한 경우에도 이 B의 원래 채무자 B의 채권자는 이제 A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추구할 수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B에 대해서는 뭐 원래 채무자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데 B는 이제 산일하기 쉬운 캐시만 가졌기 때문에 책임 추궁의 실익이 이제 별로 이제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등기를 통해서 A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가혹한 법정 책임과 그 다음에 A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둘 간의 어떤 균형을 나름대로 잡아서 상법 42조 2항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쉐어딜로 주식양수대로 돌아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숨겨진 채무에 관한 채권자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주식딜로 인해서 B가 발행한 지분의 100%의 소유가 A1에서 A로 바뀌었다고 할 때, 외관은 이제 차이가 없지만은 숨겨진 채무에 관해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뭐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왜 보호할 필요가 없냐? 이거는 지분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 자산이 B가 소유한 이 자산 세트가 왕성하게 돌아가서 그 중에 일부인 부채, 숨겨진 거든 뭐든 간에 그전에 이제 B의 부채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왕성히 돌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가 이 에셋이 B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책임재산, 담보적 기능, 책임재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B라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빠진 부채에 관련한 채권자는 상호 소경으로 인해서 영업양수도 외관이 전혀 없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책임재산 담보 기능을 이 자산 세트가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제 오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A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취급을 못하고, B에 대해서는 캐시를 받아가지고 책임을 취급할 만한 견고한 자산이 없는 그런 이 불행한 사태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상법 42조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호 소경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 관련한 부채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진다. 법정 책임으로서 변제 책임을 진다. 이게 상법 42조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부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던 자산과 분리된 현실, 분리된 거죠. 영업양수가 된 거니까 분리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의 합의로 외관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관 책임을
양수인한테 물리겠다, 양수인한테 묻겠다라는 것이 상법 42조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서론을 설명을 한 것이고, 오늘 영업양수도 관련해서 지금 판례 10개 중에 앞에 3개가 이제 영업양수도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게 3개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상행위 상충에서 이제 가장 빈출, 자주 나오는 기출 판례를 이제 분석한 결과 영업양수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가지고 3개를 모은 것이고, 이 판례 셋의 취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런 영업양수도, 상호소경 영업양수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 보호의 흠결을 어떻게 상법이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첫 번째 판례는 그 조직화된 업체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일체성에 해함이 있게 되면은 그건 영업양도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잠깐 이 판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영업양수도가 대단히 B가 A한테 자신의 자산과 부채, 자기 자본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넘기고 나서 B는 이제 껍데기가 되는 껍데기, 이건 넘어가는 거고, B는 캐시밖에 안 가지게 되는 거지. 캐시밖에 안 가지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이제 374조인가니까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영업양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자기가 가진 모든 알맹이를 남한테 다 파는 거를 만약에 대표이사 혼자 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대표이사는 어떤 회사의 말 그대로 가장 이제 꼭대기 표면에 있는 representative director, 대표이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장 이제 표면적인, 가장 간단한 일, 가장 일상적인 일을 이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중요한 일, board of director, 이사회. 이 일상적인 대표.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통상의 코스를 벗어나는 중요자산 매각. 또는 뭐 사업의 변경, 뭐 어떤 일반적인 일이 아니면 뭐 거액의 차입, 또 뭐 신주의 발행, 기존 주주 구성의 변동을 가지고 신주의 발행, 이런 아주 중요한 경영권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자산의 뭐 일반적인 뭐 거래, 뭐 자산의 매도나 뭐 중요자산 매각은 이제 BOD,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영업 과정에서 자산 매각이나 자산 매입이나 무슨 뭐 일상적인 거래, 이건 대표에서 혼자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중요자산 매각이나 뭐 어쨌든 뭐 거액의 차입이나 뭐 사업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뭐 신상품의 출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든지, 어떤 거래가, 회사가 하고자 하는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대표이사 그에 기해서 그 기반 하에서 승인한 대로,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대표이사가 이제 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간단한 거는 대표에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사회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총에서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가장 중요한 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이사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자르는 거, 또는 뭐 정관 변경, 회사의 목적의 변경, 정관 변경, 회사의 구조 변경, 거기 들어가는 영업 양도, 주총 특별결의 특히 3분의 2 발행 주식 어쨌든 이제 주총 특별, 그냥 보통 결의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승인해야 되는 게 이제 영업 양도가 되는 것이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가 영업 양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유한 영업 전체를 양도든 아니면 영업에 이제 뭐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든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유기적 일체, 오가닉 토탈리티, 유기적 일체를 퍼서 그냥 남한테 양도하고 나는 이제 그 사업을 이상 안 하게 되는 그 빈 공간을 그냥 캐시로 채우는 이런 거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다음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안 된다. 이거는 이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던 코어 비즈니스, 핵심 비즈니스를 이사나 대표이사 팔아먹는다. 돈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이사로 불리자. 그게 주주의 관여 없이 이사들의 모임이나 또는 대표이사 단독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게 374조에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해야 영업양도가 이제 유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양도, 지금 말씀드린 영업양도의 어떤 회사 조직법적 의의, 영업양도를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법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이제 뭐 거래법적으로 B라는 회사가 A 회사의 영업의 코어 핵심을 넘겼을 때 상호로 속용한다면 A가 상호로 속용한다면 어떤 책임을 A가 지는 것인가. 영업 양도의 어떤 거래법적인 의미에 관한 거죠. 그러면 어떤 에셋 트랜스퍼가 영업 양도에 해당하면은 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 조직법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거래법적으로 영업 양수인에게 법정 책임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도 아니고 상호 소용 영업 양수인의 법정 책임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무엇이 어느 정도 되어 영업 양도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1번 판례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한 10개 묶어서 자산 세트를 양도한다. 이게 오가닉 엔티티, 오가닉 토탈리티. 유기적 일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유기적 일체에 해당하면 영업 양도인 거고, 유기적 일체가 아니라 그냥 자산을 묶어서 판 것이다. 자산 세트, 자산 집합. 자산 집합의 양도로서 이건 영업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법적으로 회사의 주총 결의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상호 속용한, 그러니까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에 해당하는 어떤 양수인에게 법정 책임도 안 생기는 그런 자산의 그 집합으로서의 매각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은 주총 특별 결의를 요하고 거래법적으로도 법정 책임을, 양수인의 법정 책임을, 법적이 아니라 법정 책임을 발생시키는 영업 양도인가. 이제 그 기준은 이 양도 대상 세트가 오가닉이냐 아니냐 이것이 오가닉, 유기적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이 판례 표현을 보면은 양도 이후에도 그 세트가 여전히 유기적으로 기능하냐, 조직하냐. 그러니까 양도 대상 인적, 물적 조직이, 물적은 이제 자본이고 인적은 이제 근로관계가 될 것인데, 그 세트가 추가적인 어떤 조치 없이, 추가적인 보완 없이 단일한 하나의 그 영업으로서 기능을 하냐. 이제 그게 문제죠. 기준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도 대상 자산 세트가 어떤 추가적인 보완이나 뭐 어떤 매입이나 그런 것 없이 그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 자체가 단일한 영업으로서 기능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업계의 현황이나 그 다음에 양도 대상 그 대상 양수도 계약서에 붙어 있는 영업 대상 영업 양도 자산 목록 부채 세트를 보았을 때 이게 하나의 단위로서 하나의 어떤 재산권으로서의 영업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이걸 해체해서 유기적 일체였는데 해체해서 일부는 뭐 C한테 팔고 일부는 D한테 판다. 뭐 이렇게 되면 이 판례 표현을 빌리자면 영업재산 일부를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면 영업 양도를 볼 수 없다. 해체해서 이제 분리해서 양도했다면 영업 양도를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단위로서 유기적 일체로서 영업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영업이 양도되었다면 영업 양도,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기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양수인 입장에서 법정인 상법 42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영업 양도에 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외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외관, 그러니까 고객이나 거래처가 봤을 때 영업 양수도의 사실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 일체가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영업 양도인 것이고 상법상 영업 양도인 것이고 상법 42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가 채권자를 위한 보호가 적용이 되어서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준입니다. 이 판례 1번 판례의 취지는 그 유기적 일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이고 그 경우에는 상법상 조직법적인 그 주총 특별 결의와 거래법적인 상법 42조의 법정 책임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체로서 영업이 해체되어서 양도된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도 필요 없고 상법 42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1번 판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뭐 이건 뭐 간단한 건데 그 상호 소경 그러니까 B가 다시 말하자면 에셋과 부채 자본을 A에게 넘겼는데 전제점이 상호 소경이에요. 상호 소경. 이 상호는 우리 판례상 이제 법인의 명칭이 동일해야 된다. B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쓰던 법인의 명칭과 A가 이걸 할 때 이걸 인수받은 영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법인의 명칭. 주요 부분이 동일하면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 판례는 파주 파레트 주식회사 무슨 건설회사 같은데 파주 파레트 주식회사인데 양도전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파주 파레트 주식회사인데 예를 들면 뭐 파주 파레트 레미콘 주식회사 주요 부분이 비슷하면은 법인 명칭이 주요 부분에서 비슷하면은 상호 소경이다. 이 양수인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비즈니스를 이제 외부에서 접하는 공장 주변에서 살면서 접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이 회사 운영자가 누군지를 봤더니 지금 B 회사 시절의 이름과 양수도 이외에도 또 비슷한 이름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외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더라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운영 주체가 동일하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수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가 사실은 바뀌었는데
사실은 바뀌었는데 크게는 바뀐 게 아니다.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 이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 비즈니스가 획득한 신용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임밸류나 뭐 레퓨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양수 회사는 비슷하게 지으려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내다 버리고 영업 양수하면서 법인을 바꿉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에버랜드라는 공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 A한테 공원을 팔았다고 할 때 이건 에버랜드 주식회사인데 에버랜드 공원 해가지고 거의 뭐 수십 년 전부터 에버랜드 운영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외관의 동일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법인 상호의 동일성까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은행원을 뭐 헷갈리게 하든 아니면 거래처나 고객들을 헷갈리게 하든 어쨌든 바뀐 게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자기가 대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액션을 취한 그 행위에 대한 대가죠. 네가 이름까지 똑같게 했다면 이름까지 똑같게 하고 그 외관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은 로고나 브랜드도 똑같이 하고 있고 법인 이름까지 똑같게 했다면은 너는 그 인수되지 않은 부채 관련한 채권자의 부채에 대해서 너 책임져라. 42조에 따라서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판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법인 이름은 뭐 안 바뀌었다. 이건 뭐 A 얼마다 뭐 B 뭐고 이건 A라 돼가지고 전혀 비슷한 게 없다. 그렇지만은 그 오코의 지복자죠. 지복자. 간판이죠. 간판. 요새 말하자면 로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부상 외관이죠. 등기부상 외관. 근데 이게 물리적인 외관. 공장 앞에 간판이 뭐 똑같다. 간판 에버랜드에서 났다. 이것도 뭐 공원의 간판에 안 바꾸겠지. 에버랜드에서 났다. 이러면은 오코가 동일하면은 우리 상법에는 상호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40일 상호소경한 양수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호에는 오코는 안 들어갑니다. 상호라는 건 트레이드 네임이라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법인 명칭이나 그 상거래를 하는 그 상인 또는 그 상거래하는 회사의 그 상거래 관련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 이제 법인이죠 주로. 그게 이제 상호이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수인에게는 상법 42조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판례 이번에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 등기부상의 상호는 뭐 다르다. 인수인이 이걸 따서 굳이 이전에 양도인의 상호를 따서 굳이 똑같게 등기부상 이름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코가 동일하면 물리적인 어떤 외관, 간판 이 동일하면은 상호 소경 책임을 유추해서 오코 소경 영업 양수인은 그 부채에 대해서 자기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 관련한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2번의 결론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법정 책임, 자기가 계약상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 채무자는 여전히 이제 비로 굳건하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산의 종류는 이제 고정 자산에서 현금 자산으로 바뀌었지만은 채무자 여전히 있고 자기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하거나 그런 채무 부담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인 것인데 법에 분명히 상호 소경이라 되어 있는 것인데 오코 소경의 경우에까지 유추 적용해서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유추 적용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를 뭐 해석한다든지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할 때 유추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관해서 유추 적용을 해서 그 이런 법정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번 판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영업양도 관련한 마지막 3번 판례는, 잠깐 이 영업양도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아까 동네 스포츠 센터, 헬스센터가 있는 것인데, 이게 자선 부채가 있죠. 부채. B가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이제 A한테 넘겼다 칩시다. 그럼 거의 그대로 다 인수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그 다음에 운동기구나 뭐 매트나 간판, 오코까지 동일하죠. 오코. 뭐 로고, 물건, 기계, 매트 다 그대로 인수하죠. 다 통으로 인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채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뭡니까 6개월 운동할 수 있는 티켓, 이런 거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권이죠. 상품권, 유가증권 상품권. 이거 들고 오면은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겠다. 티켓을 남발하는 거죠. 막 길에서 팔아가지고 돈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줌마들을 시켜서 뭐 6개월 동안 뭐 30만원 돈 끌어모아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특히 이 남발하는 거 자체 이게 불안하다는, 재정적 불안하다는 사인의 신호예요. 30만원씩 뭐 6개월짜리 해가지고 뭐 100개 팔아 3천만원 끌어모았다. 그럼 부채가 3천만원 생기죠. 3천만원. 티켓 부채. 그 다음에 현금 3천만원 생기지. 이건 딴 데 써버리고. 부채는 남는데, 영업 양도할 때,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게 A 입장에서는 숨겨진 부채가 겁이 나니까 영업 양수도 방식을 택하는 거, 이게 만약 회사 형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 양수도를 선호해가지고, 이런 거 다 티켓 얼마나 발급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티켓을 뭐 100개 발행하면 3천만원이고 1000개 발행하면 3억이고 몇 개 발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사를 해서 들여다보더라도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말은 하지만 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10,000개를 발행했는지. 그 부채를 어떻게 인수하면? 이건 제외시키는 거지. 티켓 부채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고 기계와 그 다음에 뭐 은행 부채같이 딱 명쾌한 것만 이제 인수를 했다. 이걸 이제 또 온 거지. A가 또 온 겁니다. 상호 그대로다. 상호 소경 영업양수도. 그럼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이 티켓 산지 뭐 그 다음 주에 팔려 나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이 회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법인등기부에다가 나는 책임 안 진다. 영업양수했지만은 책임 안 진다라는 거를 등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이 채권자는 A한테도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티켓 들고 이제 찾아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다. A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지금 나는 네 부채를 인수한 적이 없고 나는 영업양도 받아왔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뒤져봐라. 내 등기부등본에는 영업양수도 있지만은 상호소경 영업양수도 있지만은 책임 안 진다라는 등기를 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부도 티켓 되는 거예요. 부도 티켓.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 티켓에 새겨져 있는 그 헬스클럽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A로서도 뭐 좋을 건 없죠. 이걸 비즈니스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서도 그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실생활에 있어서도 상호소경 영업양수도로 인한 이익관계인들의 어떤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실제로 뭐 목욕탕 티켓 같은 거나 뭐 사우나 티켓 남발하고 영업양수도 하고 이제 B는 빠져버리고 그 티켓 발행 대금은 자기가 챙기고, 뭐 A가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A한테는 그 티켓 제외한
자산을 넘기고 자기는 이제 발행 대금을 들고 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티켓은 이제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판례는 이제 뭐 영업 임대차입니다. 영업 임대차. 일체로서 영업, 그 오가닉 토탈리티. 일체로서 영업을 이제 양도하는 거죠. 이게 양도. B에서 A로 이제 이게 넘어가는 것이. 일체로서 영업이 이제 양도. 1번은 트랜스퍼. 매도 또는 양도. 우리가 봤던 이제 영업 양도인 것이고, 2번은 영업 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부동산 매각과 비슷하죠. 부동산 매각. 요거는 이제 유사하다. 유사한 게 부동산 임대차와 비슷하다. 는 거죠. 이게 영업으로서 일체가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떤 뭐 등기 가능한 물건의 목적물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물건이나 채권의 종합 세트니까 이걸 하나로서 이제 뭐 등기나 등록이나 아니지만은 이걸 하나로 보아서 이게 채권자 계약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매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M&A 시장에서 애퀴지션 중에 쉐어딜하고 에셋딜인데, 에셋딜이다. 에셋딜이다. 이게 뭐 계약자 형식이 다 가능합니다. 이걸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기로 하면 양자간 이게 하나의 재산이에요. 가격도 뭐 밸류에이션에서 가격을 이제 산정해서 물건을 넘기고 돈을 주는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영업 양수도고, 2번은 영업 임대차예요.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봐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으로서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 칩시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임대, 영어 한국말로 씁시다. 임대인, 임차인, 뭐 공장이라 공장, 부동산 또는 공장.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만기에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 그러니까 차임을 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 공장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자기가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 건 아니고 공장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그 번 돈은 임차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번 돈은. 공장의 소유권은 이제 임대인에 있는 거지만은 공장을 활용해서 번 돈은 임차인에게 기속되는 거고, 이 차임은 공장에서 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약정한 임대차 계약서에 약정한 차임을 주는 거예요. 임대료. 공장을 돌리는데 돈 하나도 못 벌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로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대차. 대주, 차주, 론. 돈 빌려줘가지고 이 돈으로 그 돈을 종잣돈으로 돈을 엄청나게 뭐 주식 투자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100배 튀겼다. 100배 돌려주는 게 아니야. 그대로 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99 자기가 먹는 겁니다. 요게 이제 소비대차, 임대차. 공장을 빌려서 공장을 돌려서 공장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더라도 그거는 얘한테 이게 사업주한테
임대인한테 귀속되는 거고, 공장을 빌려준 임대인한테는 공장 임대차 계약에서 약간 차이만 주는 것이다. 영업 임대차도 마찬가지. 영업 임대차. 영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뭐 호텔링으로 칩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하는 게 이제 힘이 붙여, 나이도 들고 힘이 붙여가지고 영업을 그냥 폐업하기는 아깝고, 이 오가닉 수십 년 누적이 되어 있는 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이 자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기는 아깝고 자기가 계속하기는 좀 힘들고 이러면 이제 물색을 해서 적당하게 아니라 이게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서 렌트를 해주는, 리스를 해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 영업 전체를 이제 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은 이쪽에 다 귀속하는 것이고, 임차인 임대인한테 이제 렌트비, 임대료를 주는. 이게 이제 영업 임대차입니다. 실제로 일반인에게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거지, 이제 이런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얘가 잘했다면 뭐 여기 브랜드 가치가 커져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영업의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걸 권리금으로 받든 안 받든 그건 이제 당사자 알아서 할 문제인 것이고, 일단은 재산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 임대인한테 차이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 영업 양수도와 이제 구조가 비슷한 거죠. 이게 트랜스퍼,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간의 이제 영업을 이제 매각하는 것과 임대차가 일단 이 영업에 대한 어떤 장악력, 지배력이 이제 임차인이나 매수인한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호작용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유추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이 3번 판례의 이슈인 것이고, 3번 판례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 영업 양수도, 상호작용 영업 양수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 자산, 부채, 순자산에 있어가지고 이 제외되었던 요거만 넘겼을 때 이 양수도에서 제외되었던 부채 관련한 채권자는, 원래는 양수도 되기 전에는 이 에셋이 열심히 돌아가서 그 돈으로 자기가 부채의 만족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떤 권리의 공백 상태, 그걸 이제 양수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상호작용했다면 네가 책임져라. 이 부채는 원래 이 자산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자산으로부터 만족을 받게 예정이 되어 있던 부채인 것이기 때문에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상호를 적용해서 영업양수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모르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으로 너는 이 대상 부채가 아니지만은 영업용 자산이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했던 그 부채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이런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기본적으로 이 책임 자산과 해당 부채가 이제 원래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가 양수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권리의 공백, 이제 권리 보호의 공백을 이제 법정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양수인의, 그러니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그 원래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부채에 관련한 채권자를 특별히 영업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임차인이 이 채권자한테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 영업의 법적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임대인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 임대인이 채무자인 너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 영업용 자산이 여전히 물적 담보, 책임 자산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상법 42조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3번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첫째 날인데 상법 판례 10선 중에 그 상법상 영업양수도 관련한 그 기출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들을 모았던 것이고 그 셋은 기본적으로 셋 다 동일하게 상법상 영업양수도가 왜 생기는가, 그런 거래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그런 영업양수도의 경우에 특히 상호를 소경할 경우에 영업양수도의 이해관계인, 특히 양수도, 양도인의 채권자의 어떤 권리보호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상법 42조가 이제 옛날 한 1937년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상법으로 도입되었고, 그 조항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판례에 따라서 그 양수도 대상인 영업이 유기적 일체를 유지해야 된다. 유기적 일체를 유지하면서 양수도된 경우에만 상법 42조에 따른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의 법정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 판례인 것이고, 일반 판례.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에게 이제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정 책임이 상법 42조인 것인데, 이 상호 소경은 주로 이제 법인명이 동일할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항이지만, 법인의 명칭은 동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옥호가 동일할 때, 옥호, 집 옥자, 집 바깥에 있는 간판이나 뭐 로고나 이런 게 동일할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의 계속 외관을 이제 작출했기 때문에 상법 42조 책임이 유초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판례에 대해서는 그 법정 책임을 양수인한테 부과하는 이런 중대한 조항을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판례는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구조가 영업 양도의 경우와 유사해 보이지만은 그 임대차 대상인 영업 자체라는 재산권의 소유자가 여전히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서 임차인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담보재산, 책임재산으로서 여전히 영업 자체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에게는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의 책임인 42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3번 판례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1, 2, 3번 영업 양도에 관한 1, 2, 3번 판례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좀 준비를 해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